안녕하십니까. 2020년 추가 회차 유통관리사 2급 기출 해설을 맡아서 진행하게 된 한국미래물류연구소 박준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통 일반관리 1과목을 맡아서 기출 해설을 해드릴 텐데 뭐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네요. 금년 이내에서는 아마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예측하기로는 내년부터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자에서 기역, 니은이 설명하는 물류 영역,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내는 문제죠. 자, 정답은 3번 판매 물류하고 폐기 물류에 대한 설명인데요. 물류의 최종 단계, 이건 이제 순물류를 말하는 거예요. 순물류. 소비자 쪽으로 흘러가는 물류를 조달, 생산, 그다음에 판매로 본다면 마지막에 이제 판매 물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의 최종 단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판매 물류가 바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다음에 니은은 파손, 진부와 상품 또는 포장 용기를 소멸시키는 물류 활동에는 역물류, 리버스 물류에서 반품, 회수, 폐기 중에서 이제 폐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키워드로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고요. 2번 공급사슬 관리 SCM 상에서 채찍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경감 방안이죠. 옳지 않은 것을 하나 고르래요. 채찍 효과는 실제 시장의 수요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는 것처럼 왜곡이 발생을 하고 그 왜곡이 공급사슬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소매, 도매, 제조업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확산되는 그 왜곡이 커지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걸 줄이기 위한 방법 아닌 걸 고르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일괄 주문, 오더 배칭. 뭐 유통이나 물류 쪽에서는 이 배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현대적인 건 아니에요. 모아놨다가 하는 거거든요. 일정 단위로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한 측면들, 비용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공급상 자체에서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500개 단위로 주문하세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을 연간 뭐 구매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 주는 그런 조항이 존재할 경우. 그럼 뭐 최소 주문 단위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는. 그걸 이제 미니멈 오더링 퀀티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 그렇게 되면 내가 40개가 필요한데 50개, 50개 단위로 주문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채찍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해당해요. 틀린 거죠. 나머지는 이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측면들, 정보 공유와 협업을 이용하는, 그래서 채찍 효과를 줄이는 쪽에 이제 보기들이 나와 있고요. 3번 JIT와 JIT2에 대한 차이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정답은 3번. JIT는 기업 간의 중복 업무와 가치 없는 활동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JIT는 기업 간의 중복 업무와 가치 없는 활동을 제거하는 데 주력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자사 공장 내에 가치 없는 활동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JIT2는 그 JIT1을 뭐 미국에 가져다가 놨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JIT를 만들었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시 안에 공급업체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문해서 조달을 하는 게 셔틀 한번 돌면은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게 이제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공급업체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유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그러니까 매매죠. 이쪽에서는 이제 공급부서, 구매 쪽, 이쪽은 이제 공급부서 이렇게 되는데 그 두 개의 활동은 결국은 하나의 주문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공급업체의 직원이 그 구매회사의 뭐 구매팀에 가서 이렇게 파견돼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정보 리드 타임을 굉장히 줄이죠. 그러니까 수요처에서 어떤 수요 변동이 급격히 생기면
그것을 빠르게 반영을 해서 자기네 회사한테 전달을 하고 뭐 생산 계획이나 이런 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기업 간의 중복 업무와 가치 없는 활동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맞는다. (4번) 얘는 이제 도매상의 종류에 대한 설명.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유통 1장에서 도매상 구분하는 체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중에서 이제 상인 도매상하고 대리 도매상, 그 다음에 제조업체 도매상, 이렇게 첫 번째는 그렇게 나눠지고, 상인 도매상은 또 소비자 쪽으로 가는 도매상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제조업자를 고객으로 하는 산업재 유통하는 도매상 또 존재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 기능 도매상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한정 기능 도매상 이렇게 나눠져요. 크게 이제 상인 도매상, 대리 도매상, 그 다음에 제조업자가 직접 하는 형태가 있고, 상인 도매상은 다시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마케팅 기능을 도매업체가 완벽하게 다 수행하나 아니면 일부만 특화해서 혹은 일부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기능 도매상하고 그 다음에 한정 기능 도매상 이렇게 나눠지고, 완전은 다시 소비자 쪽 도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제품 제조업자를 고객으로 하는 산업재 도매상, 산업재 라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한정 기능 도매상에 이제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6가지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한정 기능 도매상. 설명 중에서 이 6가지 중에서 뭐냐? 공부를 정확히 하셨으면 석탄, 목재, 중장비 여기 나왔을 때 답이 바로 나와요. 직송 도매상. 얘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한 후에,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매가 주를 이루겠죠. 도매니까. 고객이 원하는 조건과 배달 시간에 맞춰서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운반할 수 있는 제조업체를 찾는다. 이 도매는 이 뭐 석탄, 목재,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고 관리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있으면 재고 보유나 관리는 이 수입업자가 하게 되고요. 공급업자가 하게 되고, 이 도매상은 소매상한테 열심히 영업을 한 다음에 거래가 확정이 되면 재고를 요렇게 넘기지 말고 요렇게 바로 가라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도매상은 이제 직송 도매상이라고 합니다. 많이 나오는 한정 기능 도매상이에요. 얘는 이제 소유권, 재고에 대한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재고 보유와 관리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여기서 벌써 답이 나온다. 5번. 구매 관련 공급자 개발 실당대 접근법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정답은 5번. 첫 번째부터 열거를 해보면 주요 제품하고 서비스를 파악한다. 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 서플라이어들, 공급자들을 파악하고 기능 간 팀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제품 구매, 조달,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는 그런 부서들 직원들을 모아다가 프로젝트 팀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들의 이제 CEO와 대면을 하고요. 공급자와의 이제 거래, 주요 과제를 합의를 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부과를 해서 진행사항 점검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이런 단계로 공급자 개발을 한다. 7개 단계. 절차 문제를 뭐 유통 일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전통적으로 나왔던 문제는 아니니까 눈여겨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이제 공급받는 게 재화만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있으니까 주요 제품과 서비스 파악부터
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플라이어들 누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공급받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기업 내에 여러 부서들 직원들을 뽑아다가 프로젝트 팀을 만들고 공급자 회사의 CEO와 대면을 통해서 공급과 관련된 주요 과제를 합의 보고 큰 거죠, 큰 거. 큰 것들의 이제 세부 내용들 살을 붙이고 이제 운영을 하는 전략을 수정을 하는 이런 단계. 6번 그 상자의 내용은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이냐? 정답은 오프쇼어링. 오프쇼어링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프쇼어링 환상에서 벗어난 기업들이 생산기지 철수. 오프쇼어링 국내에서 얻는 것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해외에서 제품 원료를 만들거나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그 공장이 해외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낮은 품질, 그 다음에 높은 운송 비용이 그 오프쇼어링을 통해서 얻어지는 비용 우위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다 깎아먹는다. 저해함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요즘에 커지니까 일부 자국 제조업체들은 생산 기지를 다시 자국으로 옮기는 중이다. 요 설명은 리쇼어링에 대한 설명이에요. 리쇼어링.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재난 상황이라든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비용 우위를 얻기 위해서 공장을 해외로 현지화시키는 그런 오프쇼어링이 많이 했었었는데 다시 회귀시키는 리쇼어링하는 추세도 발견되고 있다. 그런 기사예요. 7번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 옳은 것은? 정답은 강제 배분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종업원 전체 범주 중에서 특정 범주로 할당해서 성과를 평가. 특정 범주로 할당한다. 그리고 S등급은 10%, A등급은 30%, B등급은 30%, 30%로 평가한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없잖아요. 강제인 거예요. 강제. 대략적으로. 구성원의 성과가 다양한 분포를 보일 때 가장 효과적인 평가 방법이며 갈등을 피하고자 모두를 관대하게 평가하자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강제 배분법에 대한 설명이다. 범주로 할당하는데 뭐에 의해서 할당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죠? 강제 배분법. 인적 자원 관리의 글로벌화. 인적 자원 관리의 글로벌화. 이제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현지 법인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파견 위주의 형태에서 이제는 글로벌화가 많이 진전되면 진짜 현지화 시켜야 돼요. 뼈대와 정신, 철학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사에서 관제를 하지만 다른 인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현지화를 시켜야 결국은 그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들 때문에 협업이나 어떤 우호도, 기업의 우호도, 상품에 대한 우호도 이런 것들도 계속 유지가 되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그 나라에도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페어하게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국제협력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 본사 자회사 관계가 파견 위주가 되면은 결국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노동 창출, 그죠?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많이 안 하는구나. 뭐 이런 측면들이 많이 생기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현지화 시켜야 되죠. 현지 직원들을. 또 그 현지 직원이 결국은 그 나라의 그 소비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뭐 파악하고자 하면 더 빨리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분석하고 뭐 적용하는 데는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하는 시스템은 이제 기업이 가지는 거죠.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죠? 체계적으로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조는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이제 현지화 시키는 측면들.
9번 그 상자에 설명하는 조직 구조.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이제 라인 구조. 수직화되어 있죠.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위에서만 하거든요. 그냥 하다래요. 그죠? 강력한 통제력,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뭐 이렇게 안 해요. 그죠? 대신에 이제 의사결정자의 독단으로 모든 중간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처리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적인 이제 지식이나 기술이 활용되기 어렵다라는 측면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과거의 형태예요. 뭔가 이제 고도화되지 않고 단순했던 시절, 경쟁자도 많이 없고, 그리고 빨리빨리 대응해서 뭔가 폭발적으로 생산해내거나 그런 것들이 주요 역량이었던 시대 때 유효한 조직이죠. 이제 뭐 후반부로 가면 이쪽이죠. 매트릭스나 네트워크 조직, 그죠? 임의적 조직, 임의 조직 이런 것들, 현대적인 조직인 거고요. 자, 10번 포터의 가치 사슬 분석에 의하면 기업 활동을 본원적 활동과 보조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가치 사슬로 표현을 하죠. 가치 사슬. 가치 사슬 이렇게 표현해서 기업의 지원 부서, 지원 기능과 본원적 기능에 의해서 밸류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게? 이게 이제 베니핏이 되는 거죠. 뭐 돈으로 생각하면 프로핏이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제 밸류 안 만들어내도 기업의 지원 기능과 본원적 기능에 의해서 그냥 바로 돈이 나오던 시절도 있었죠. 지금은 이제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를 창출해줘야 이제 돈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보조적 활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본원적 활동을 찾아야겠죠. 본원적 활동. 제조업체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제조업체의 핵심 기능 돼 있죠. 조달 물류, 그 다음에 제조 운영, 만들면 아웃풋이 나오죠. 물건이 나오죠. 외부 물류, 바깥으로 나가는 물류. 그 다음에 만들기만 하면 뭐예요? 팔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게 이제 본원적 기능이에요. 나머지 부서들은 다 지원 기능이에요. 연구개발이라든지 뭐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 조달이라고 표현하는데도 그 구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물류도 본원적 기능에 속하는 거예요. 물류도. 생산, 물류, 마케팅. 예전에 이제 물류도 아니었죠. 만들고 대량으로 생산해서 많이 팔아제끼는 거. 판매하고 제조가 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뭐 부가적 기능들은 많으니까, 지원 기능들은 많으니까 본원적 기능만 잘 해석을 해두시면 됩니다. 서비스 활동이 이제 본원적 활동이니까. 11번 기업 수준의 성장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략에는 기업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 수준,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수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SK그룹. 그 다음에 사업부가 되게 많죠. 사업부 전략들이 있죠. 시장이 다 다르고 상품이나 서비스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 각 사업부에는 각 부서들이 존재를 해요. 그걸 이제 기능 수준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기업 수준이라는 것은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기업 전체에 중차대한 한 번 결정하면 바꾸기 힘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죠. 정답은 1번. 기존 시장에서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각화 전략이라고 했는데, 기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시장 침투 전략이거나 아니면 제품 개발 전략이겠죠. 그죠? 다각화 전략이라고 했는데, 시장 침투나 제품 개발 전략인 거예요. 기존 시장에서 점유율 뺏어오는 방법은 시장 침투냐, 제품 개발. 보통 이제 기업 수준, 사업부 수준, 기능 수준 이런 카테고리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제품 시장 매트릭스 관련된 문제로 끝났어요. 이런 유형도 좀 많이, 그죠? 질문하고 좀 다르게 전개되는 문제들도 꽤 많아요.
자, 12번. 유통경로상에서 기업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다음 단계를 차지하고 있는 경로 구성원. 우리 기업이 다음 단계에 있는 기업을 자본적으로 통합하는 경영 전략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건 이제 전방 통합이라고 한다. 이제 소비자 쪽을 뭐라고 해요? 이쪽을 전방. 우리 기업이 뒤에 있는데 얘를 후방이라고 하죠. forward, 그죠? reverse. 그다음에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그죠? 하류, 상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죠? 내가 얘를 먹어치우면 전방 통합. 내가 내 뒤에 있는 애가 필요해서 먹어치우면 혹은 내부화시키면 후방 통합 이렇게 불러요. 그걸 이제 이렇게 세워놓으면 전후방 통합을 합쳐서 수직 통합이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제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그 경쟁력 자체가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내가 독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13번 손익계산서상의 비용 항목들 유통 경로별 경로 활동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됐는가를 측정. 유통 경영 전략의 경로별 수익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유통 비용 분석이라고 한다. 그건 개념 문제니까. 각 유통 경로별 경로 활동에 얼마나 비용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유통 비용 분석이다. 얘는 뭐 책 찾아보면 ROE가 이제 계산되어오는 과정 중에서 통제 가능한 변인들, 그것들에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전략적이 있죠. 직접 제품 수익성은 이제 고정비와 이제 변동비가 있으면 직접비, 이제 변동비 항목만 가지고 제품의 기여도, 경로 성과에 기여하는 기여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DPP, 직접 제품 수익성. 되게 많이 나왔죠. 얘네들은 로테이션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전통적으로 요 세 개가 많이 나왔던 개념이에요. 얘는 BSC랑 같이 엮어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랑 합쳐서 유통경로의 성과를 평가하는 걸로 많이 출제가 되는. 자, 다음은 이제 소매점 경영 전략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 환경 요인 무엇이냐? 정답은 법률적 환경. 매장 안에서는 머그잔 활용하고 종이 빨대로 교체를 해라. 일회용 비닐봉투 쓰지 마라. 뭐 2주에 한 번 휴점해라. 이쪽은 이제 그린이죠. 이쪽은 이제 상생이고요. 그죠? 이것들은 법제화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대형 소매점 2주마다 한 번씩 쉬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플라스틱 빨대를 쓰게 되면 뭐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매기겠다. 이런 것들 아예 못 쓰게끔 하거나. 법률적 환경이죠. 15번 특정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요인 옳게 고르는 것은 정답은 5번 전체 다 표현하는 거죠. 마이클 포터 아저씨의 Five Force, 기업의 이제 경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5가지 요인. 그러니까 이 요인들의 크기에 따라서 매력도를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기존 경쟁 기업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의 크기를 결정짓는 거고, 그다음에 고정비용과 진입장벽 높이 정도는 잠재적 진입자. 진입장벽이 높으면 들어오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차별화 정도, 철수 장벽의 유무. 마음대로 이제 나가는 것이 편하냐, 아니면 그 처음에 투자되는 비용이 되게 커서 철수하기가 되게 어렵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16번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설명.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상황에서 한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 대해 이익을 가로채거나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 비대칭은 쉽게 얘기하면 나는 많이 알고 너는 모르니까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알겠어.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익을 더 많이 취하거나
내가 뭐 감당해야 되는 비용을 너가 감당하게끔 한다든지 뭐 이러한 내용에 관한 거죠.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 자신이 소속된 공기업이 고객 만족도 내부 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감사원에 제보한다. 이거는 이제 정보 비대칭에 대한 설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도덕적 해이죠.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내부 조작을 했다는 거는 도덕적 해이인 거지 뭐 정보 비대칭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조작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7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보호와 관련된 거 많이 하죠. 재래시장들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다 잠식해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온누리 상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발행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유효기간은 5년간 쓸 수 있다. 5년. 18번 체인의 형태로 오른 것은 뭐 전 회차에서도 나왔죠. 되게 좋아해요. 체인 형태. 그다음에 통제력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고 협업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제일 강한 게 이제 직영점형이잖아요. 그죠? 직영점형,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형, 임의형, 그다음에 조합형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공동 매입을 도모하려고 결정한 체인 조직이다. 일부 기능을 체인 본사에서 위탁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고 영업을 일부 하기도 한다. 경영의 독립성과 연쇄점을 했을 때의 어떤 물동량의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 비용 효율화 이런 이득을 동시에 획득을 한다. 얘가 이제 임의형 연쇄점이에요. 별도의 이제 조합을 구성을 하게 되면 조합형 체인이 되는 거고요. 조합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죠? 공동화의 효과만 누리는 형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19번 소매상을 위한 도매상의 역할. 이것도 전회차에 나왔었던 문제. 그때는 이제 소비자를 위한 소매상의 역할 뭐 이런 것들 나왔죠. 이제는 이제 소매상을 위해서 도매상이 얘한테 소매점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시장 확대. 얘를 위해서 얘가 시장 확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조업체를 위해서 도매상이 시장 확대를 대신해 주는 거고, 위탁받아서 구매한 재고를 얘가 여러 군데 분산돼서 팔아주는 시장 확대 기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바뀐 거죠. 이게 바뀐 설명으로 보면은 맞는 거고요. 지금 형태로 두고 봤을 때는 제조업체를 위해서 도매상이 하는 역할이라고 해석해야 맞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경로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제품 가장 옳은 것은. 경로 믹스로 보면 경로의 너비하고 길이를 결정을 짓는데, 제품 하나가 만들어져서 유통경로에 여러 개 둬요. 보통은 이제 멀티 채널을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홈쇼핑으로 팔아도 되고, 뭐 대형마트, 슈퍼마켓 체인,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어느 채널로 팔든지 간에 제조업자 입장에서 많이 팔면은 좋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멀티 채널을 운영을 하죠. 채널의 개수를 경로의 너비 혹은 폭이라고 불러요. 와이드스, 그죠? 경로의 길이는 제조업체부터 소비자까지 유통 경로 구성원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길다. 적게 포함되어 있으면 짧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제조업체가 고객하고 바로 연결을 하면 직접 마케팅 경로. 그다음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간접 유통 경로.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로의 너비하고 길이를 결정짓는 경로 믹스가 기반을 하고요. 그래서 경로가 긴 제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정답은 시장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장기적 유통비용이 안정적인 제품. 이게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 상품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제조하는 데도 많고요. 누구나 판매하려고 하면 다 공급해줘요. 누구나. 판매하는 점도 되게 많고요.
이런 제품들은 제품의 차별성도 크지 않아요. 충성도도 높지 않고. 그래서 판매하는 매장이 많으면 그냥 판매가 잘 돼요. 이번의 설명이 완전경쟁시장 상품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부분 일반적인 편의품, 필수품 이런 것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죠. 21번,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3번.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대량 구매가 아니죠. 소량 구매를 통해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배달도 1인, 그죠? 1인식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죠? 1인분 주문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간편식으로 해서 이제 1인분으로 운영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22번. 운송수단별 상대적 특성. 보면은 트럭, 육상이라고 하죠. 트럭. 공로운송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트럭.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해운, 선박.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석유, 가스 이런 것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5번. 육상운송이 전체 국내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뭐라고요?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가장 크죠.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는 트럭이에요. 육상운송. 육상운송이라는 게 이제 트럭이라는 얘기예요. 공로운송. 규모가 땅이 그렇게 크지 않은 측면들도 있고, 철도가 다 가기에는 산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도어 투 도어가 되고, 또 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7시간 안에 다 가죠. 국내면. 그죠? 그러니까 제일 가장 비중이 큰 게 공로운송, 육상운송이 됩니다. 제일 적다고 표현해서 이제 틀린 거고요. 23번, 소매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물류 기법. 뭐에 대한 설명이냐? 정답은 1번, QR 시스템. 저번 회차도 이제 QR 시스템이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정답으로 나왔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패션, 의류 업계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다 SCM 산업별 시스템인데, 패션, 의류다 그러면 QR이에요, 답이 그냥. 산업별 SCM 적용 전략 시스템이죠. 그래서 SCM을 구축하게 되면 얻게 되는 효과 다 똑같아요. 얘든 얘로 표현하든. CRM은 성질이 좀 틀리죠.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이니까. JIT는 SCM으로 가는데 근간 철학을 담고 있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는 비효율성 제거라고 하는 측면하고 이제 적시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과거에 만들어져서 지금 첨단화된 SCM으로 오더라도 그 기반 철학을 다 갖고 갑니다. 자, 24번. 설명하는 종업원 보상제도는 무엇인가? 이건 시사적인 문제 있어요.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준다. 그래서 끝이에요. 종업원 지주대. 종업원이 기업의 주인이 되게끔 만드는 거죠.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 주식을 팔았을 때 너의 이익은 커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업 내에서 일을 하는 동안 열심히 일하면 일을 할수록 보너스로 너가 얻게 되는 부분들은 점점 커질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직원이면서 주주잖아요. 조직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죠. 주주니까. 조직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부대되는 거고요. 자, 25번. 다음 표를 토대로 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파레토 법칙을 재고 관리에 활용한 ABC 재고 분류다. 재고 품목이잖아요. A부터 J까지 있는데 분류는 최종적으로 A나 B나 C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얘는 이제 롱테일 법칙이 아니라
분류 자체를 보면은 수량 가치 비율, 누적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죠? 요거에서 요거 합치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품목수로 보면은 전체 품목에서 뭐 2개밖에 안 되는 소수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2개 합쳐서 79.80%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얘는 ABC 재고 분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롱테일 법칙은 이게 이제 아마존으로부터 설명되는 법칙이죠. 기존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품목수고 이게 이제 매출액이라고 치면 소수의 품목이 매출 기여도가 되게 높은 7, 80%에 가깝고 나머지 얘를 이제 A형 재고, B형 재고, 이제 C형 재고. 종류 무척 많지만 매출 기여도는 되게 적은. 그래서 이제 매출액 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얘나 얘의 매출액 전체 100%에서 기여하는 부분은 크지 않은, 그죠? 크지 않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얘가 다 기여하죠, 그죠? 매출액 전체 100%의 매출에서. 근데 이제 아마존이 글로벌하게 전 세계의 책들을, 전 세계의 독자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마 아마존이 미국에서만 했으면 ABC 재고 분류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전체 매출에서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게 분석됐을 텐데 전 세계의 책들과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C형 재고의 매출액을 다 합치고 나니까 이 전체로 봤을 때 이쪽이 얘네 쪽의 매출액 비중이 한 60%, 50에서 60% 가까이 되더라. 이 C의 다품종에 대한 매출액 누적이 굉장히 커지더라. 이게 긴 꼴이죠. 롱테일 법칙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유통물류 일반에서 일반적인 내용들은 빠짐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 출제됐다고 볼 수 있어요.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습니다. 내년 마지막 회차도 비슷할 것 같고요. 나머지 내년이 좀 기다려지네요. 출제되는 영역들이 되게 많죠. 유통일반이 가장 넓어요. 얕게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 연계관계도 조금 파악을 잘 해두셔야 돼요. 마케팅하고도 그렇고 정보 쪽하고도 많이 연결을 해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기업의 이제 시스템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다 융합돼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측면의 시각을 갖추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